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마지막 실종자까지 신원이 확인됐고 이 눈물 속에 희생자 8명의 발인식도 진행됐습니다. 이 당시 어쩌다 강이 넘쳐 흘러 지하차도를 덮쳤는지 따져봐야죠. 이 가장 논란은 허술하게 지어진 임시 제방입니다. 행복청은 그동안 원래 기준보다 더 높게 쌓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오히려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 아니냐 지적했더니 정식 제방이 아니어서 괜찮답니다. 이 재난이 임시 제방, 정식 제방 가려서 덮치나요? 김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호강이 원류한 미호천교 임시 제방입니다.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임시 제방을 29.74m 높이로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쌓아야 할 기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기준보다 낮게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 제방은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 홍수위를 감안해 지어야 합니다. 또 강의 규모에 따라 제방 높이를 보강하는 하천법도 따라야 합니다.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지을 때 2014년 환경부 기준인 홍수위 28.78m에 96cm 높은 29.74m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갱신된 미호천교 홍수위는 29.02m로 기준을 24cm 높게 잡았어야 합니다. 또 하천법 규정에 따라 여기에 1.5m를 더한 30.52m로 지었어야 합니다. 임시 제방이 법정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어진 겁니다. 행복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임시 제방을 쌓으며 굳이 9년 전인 2014년에 낮은 홍수위를 적용하고 법정 기준도 안 지킨 셈입니다. 설계는 그 전에 해가지고 설계한 것만 보고 또 이렇게 업무를 하고 하니까 현재 거는 확인을 그때 당시에 하지를 못했고요. 행복청은 말 그대로 임시 제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영구적으로 있는 제방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하천 설계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계획 홍수위에 따라서 제방고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천 설계 기준은 의무사항입니다. 흙을 쌓아서 만들어진 제방이면 붕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주민들은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지으면서 허술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제방 허물 때 행복청이 이 담당 기관인 환경부에 제대로 허가를 받았는지가 논란인데요. 환경부가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무너뜨리며 넘쳐버린 강물은 불과 400m 거리의 궁평 제2 지하차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임시제방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사 주체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쌓도록 허가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은 하천 점용 허가는 내줬지만 제방 공사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 A 관계자는 오늘 오전 채널A에 문의해 제방 등 기존 시설을 변경하려면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행복청도 입장을 냈습니다. 행복청은 하천 점용 허가를 낼 때 임시제방의 증축과 관련한 공문을 금강유역 환경청에 보냈고 이후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오후 환경부 측에 다시 물었습니다. 환경부 B 관계자는 일부 행복청과 협의해서 임시제방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복청에서 제방과 관련해 축조와 철거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명확히 제방 변경을 허가하진 않은 채 안전성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대신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이부 김단비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임시제방이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법정 기준보다 76cm 낮게 지었고 네. 폭도 좁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선 제방의 윗부분을 얼마나 두텁게 해야 하는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홍수량, 즉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5,000세제곱미터/s가 넘는 하천의 경우 제방의 윗부분을 최소 6m는 되도록 규정해놨는데요. 한마디로 범람이 우려되는 넓은 하천일수록 제방을 높이 또 넓게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미호천교 공사 현장에 지어진 임시 제방의 폭이 좁았다는 증언이 지자체 관계자들에게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방 그 몸체가 상단이 보통 3m, 4m 이상 되든지 뭐 이렇게 커요. 이 몸체가 커야 되는데 이 그 제방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좀 적게 얇게 좀 만들어졌다. 자, 임시제방이 낮고 좁고 그런데 그것마저 탄탄하지 못했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죠. 맞습니다. 이 탄탄하지 않은 것도 바로 문제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시제방 공사가 시작됐고 이보다 나흘 전인 25일부터 전국에서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마를 앞두고 제방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래 주머니로 쌓아 만든 게 아니라 하천 주변의 모래를 긁어 모아서 한마디로 모래성처럼 만든 게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주민 설명 들어보시죠. 그걸 위에까지 써야지 뭐 밑이만 싸면 뭐야. 장마 앞두고 지었다기보다 아예 제방 쌓는 동안 비도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임시 제방 축조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 청주시 날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려 닷새간 비가 왔습니다. 잦은 비로 집안이 약했을 거고요. 이 낮고 좁은 제방은 불어난 물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제방을 지으려면 제대로 져야 하는데 그걸 누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부는 이걸 알았느냐 이게 또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이 원칙은 관리 주체인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답변을 보면 이 다리 건설을 위해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줬다. 행복청과 협의를 했다. 답변이 제각각입니다. 환경부 내부에서도 이 허가 권한을 놓고 애매한 모습입니다. 환경부도 처음부터 이런 권한을 행사했던 건 아닌데요. 원래는 국토부가 관장했지만 수량과 수질에 관한 물관리 문제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다시 국토부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수자원 관리 주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겼는데 이걸 다시 국토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단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질 관리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하천 정비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다시 국토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현재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쟁거리만 될 거라 우려도 있습니다. 네, 좀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네요.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물론 임시 제방이 허술한 게 문제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지하차도 통제를 못한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물이 넘친다, 주민을 통제해야 한다고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경찰은 그 2시간 뒤에야 출동했습니다. 왜 늦었나 봤더니 엉뚱한 장소에 출동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미호강과 맞닿은 임시제방이 무너지기 1시간 전쯤 주민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입니다. 제방 바로 앞까지 흙탕물이 넘실대는데 이보다 40분 전인 오전 7시쯤 이미 위험을 직감한 건설공사 감리단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방에 물이 넘칠 것 같다면서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감감무소식. 감리단장은 50여 분이 지나 다시 경찰에 신고해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것 같으니 통제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된 신고에 경찰은 관할인 오송파출소에 출동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이 지하차도가 아니라 2.4km 정도 떨어진 1지하차도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궁평 제2지하차도란 정확한 호칭 대신
궁평 지하차도라고만 하자 서로 혼동이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궁평 1 지하차도 역시 침수돼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8시 45분 소방 공동대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16분 뒤에야 궁평 2 지하차도에 도착했습니다. 9시 1분에 도착했다. 이것만 밝혀드리겠습니다. 궁평이 9시 1분 순찰차 한 대밖에 없어요. 축구만 봐주세요. 하지만 9시 1분 도착 당시 이미 지하차도는 침수되고 20분이 지난 뒤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 국무조정실 조사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청주시는 엉뚱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강이 범람에 오송 지하차도 지나가던 이 버스가 잠겨 있는데도 이 다른 버스 기사들에게 참사가 난 그 지하차도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 궁평 2 지하차도를 지나는 차량입니다.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8시 40분쯤에 지하차도는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런데 9분 뒤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회사에 침수된 도로 대신 이 지하차도를 이용해 버스 운행을 하라고 안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회차에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호천 그 통제에서 이제 옥산 쪽으로 우회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카톡이 제2궁평 지하차도 쪽으로 가도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죠. 당시 참사가 발생한 것도 모르고 엉뚱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유를 묻자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만 말합니다. 저희가 재난부서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만약에 사전에 어떤 뭐 인지를 해줬다면 어떤 뭐 대형 사고는 좀 일어나잖아. 참사 후뿐만 아니라 참사 전에도 조치는커녕 상황 전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오전 8시 3분쯤 미호강으로 출동해 강이 범람한다고 청주시 당직실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청주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 민원 전화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당직실에도 이 안전 정책과로다가 사실을 알렸는데 지금 또 기록에는 없더라고요. 앞서 청주시는 참사 2시간 전 미호강 수위가 심각 단계란 흥덕구청의 전달 사항조차 뭉갠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범람 2시간 전부터 범람 직후까지 또 지하도로가 침수된 후까지 청주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먼저 인지한 홍수통제소, 이 지자체에 대피라든지 통제라든지 매뉴얼대로 하라고 전달했다는데요. 구청은 매뉴얼이 없었고 시청은 매뉴얼이 있는데 지키질 않았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청주시에서 발간한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 행동 요령입니다. 총 485페이지 분량의 내용에는 각 부서별뿐만 아니라 청주시 소재 보건소, 도서관 등의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해당 매뉴얼에는 청주시 소재 구청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책임자인 구청장의 행동 요령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별 해야 되니까 단계별로ပြု고 있어요. 근데 구청은 없어요. 매뉴얼에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구청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 지하차도 참사가 난 흥덕구를 비롯해 청주시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등 4개구 모두가 자치 권한이 없는 행정구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는 자치구와 달리 예산이나 조직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청주시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 범람 시 이 매뉴얼에 따르면 청주시청이 침수 범람 지역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통행 제한, 위험 표지판 설치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의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오송 지하차도가 발생된 흥덕구 내용은 빠져 있고 흥덕구에서는 그 매뉴얼조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상태로 부실한 자연재해 매뉴얼 속에 있는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서로 내탁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14명 가운데 8명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버스 안까지 물이 들이친 사진과 함께 제발 살려달라는 고인의 메시지를 받아든 친구들은 영원한 작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마지막 작별의 순간도 비가 내립니다. 운구차에 실린 친구의 모습에 결국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떠나는 길을 배웅합니다. 우리야 그래야 저 키웠는데 모든 걸 잃었다고 보면 봤습니다. 오송역에서 만나 여수로 여행을 함께 떠나려 했던 친구 7명 중 2명이 지하차도 침수로 숨졌습니다. 둘은 궁평 제2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한 747번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오늘, 다른 친구는 내일 발인입니다. 버스 안까지 물이 들이찬 사진을 SNS 단체 대화창에 올리고 제발 살려달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기 전에 처음에 점심시간 나가가지고 엉덩이랑 마라톤 소소하게 다 기억이 너무 암울당해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세월호 오주기, 이태원 참사 때마다 추모의 글을 올렸던 32살 청년은 자신이 또 다른 참사의 희생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인은 생전 자신의 SNS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살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내가 아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의 안녕을 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숨진 14명 가운데 8명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5명도 내일부터 발인식이 엄수됩니다. 혼인 신고도 채 못한 새신랑, 20대 외동딸, 차오른 강물에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하차도가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부랴부랴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전체 지하차도 중에 이 절반가량을 침수 우려 지역으로 분류는 해놓았는데요. 이 정작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차도 앞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 아래로 붉은색 차단막이 내려오고 진입금지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침수나 차량 화재 등 재난 상황이 생기면 지하차도 출입을 막는 진입 차단 시설입니다. 지하차도 안쪽 물높이가 10cm를 넘거나 강우량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판단되면 원격으로 가동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이런 차단 시설을 만들었는데 설치된 건 단 25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165곳 지하차도 중 서울시가 침수 우려 지역으로 분류한 지하차도는 87곳. 하지만 약 4분의 1 정도만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도심 4대문 안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퇴계로 지하차도. 중랑천 바로 옆으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된 군자교 지하차도 역시 진입 차단 시설은 없습니다. 침수 우려로 분류된 지하차도는 중간이 푹 들어간 오목형으로 양쪽에서 물이 쏟아지고 가운데가 금방 차오르는 취약구조입니다. 오목형이 가운데가 물이 잠기기 때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런 데가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늦어지는 건 예산 때문입니다. 차선 한 개당 약 1억 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최근 2년간 11곳밖에 설치 못했습니다. 당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진입차단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진입을 금지하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만 당장 임시로 설치를 해도. 서울시 측은 예산 확보를 통해 전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경북 예천에선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준성 기자, 오늘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나흘째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3명의 실종자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60대 여성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5일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오후에는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모두 3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사태로 인한 예천군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경북 지역 전체로는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을 위해 3,000명 이상이 투입됐는데요. 오늘은 해병대에서 수륙양용 장갑차 3대까지 투입해 하천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이 순탄해야 할 텐데 지금도 비가 계속 옵니까? 네, 오늘 오후 한때 빗줄기가 굵어졌었는데요.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과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비로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실종자 수색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경북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표돼 있고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2차 피해를 걱정합니다. 저희들도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 추가 피해가 더 심각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 바람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현재 예천군을 포함해 인근 영주시 봉화군에도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은산리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수해 현장 복구는커녕 실종자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남부지방엔 오늘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하천 범람 그리고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걱정에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밤부터 비가 더 온다던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곳 광주는 온종일 비가 내렸지만 현재는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하천 범람을 우려해 천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통제됐습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엔 오늘 한때 시간당 58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택 세 채를 덮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제 제방이 무너져 긴급 대피했던 전북 익산 삼북천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비로 오늘 또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만 안만 해도 내 집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불편하죠. 잠도 잘 못 자 다들이요. 잠은 그렇게 오고 있어요. 걱정돼서. 집도 다 그렇죠. 전북 760명, 광주 전남에서도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 등 1,100여 명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내린 비로 토사가 물러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진입로에 3,500톤의 토사가 쏟아져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감수율이 지금 만약 120% 이런 추가가 100% 이런 추가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녁에 또 갑자기 많이 폭우가 쏟아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쪽 두 곳에서 가습기처럼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오늘 밤과 새벽 사이 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엔 최고 2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350mm 넘는 폭우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주천에서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폭우 속에서 하천의 수문을 관리하는 감시원이 전국에 7,300여 명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얼마 전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대부분 고령인데다 악천후에 대비하는 행동 요령도 없이 일하다 보니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달 시간당 최대 71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한평군. 늦은 밤 60대 여성 수문감시원 오모 씨가 남편과 함께 하천 수문 점검에 나섰다 실종됐습니다. 저녁 한 10시쯤만인데 오히려 찾아오셨더라고요. 울면서 자기 부인이 같이 수문열로 가는데 없어졌다고. 오 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촉한 수문감시원. 공사 측은 사고 이틀 전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씨는 수문에 걸린 수초를 제거하려다 급류에 휩쓸렸고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배수문입니다. 사고 이후 접근을 막는 표시판이 설치됐는데요. 주변엔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찾아볼 수 없고 감시원이 기계를 설치하는 이 난간은 심하게 녹슬고 울타리가 금방이라도 빠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수문감시원은 영농기인 5월에서 9월 농어촌공사나 지자체로부터 일정에게 보수를 받고 수문을 관리합니다. 전국에 7,300여 명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일 정도로 고령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 하천을 돌아본다는 올해 80살 김환순 씨. 장화를 신고 직접 하천에 들어가 나무 판자로 된 볼을 설치합니다. 이 판자 보 트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판자 보를 평상시에는 찡겨야 물이 요리 올 거 아니에요.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 때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혼자 하면 연 때가 제일 위험한 태풍 불 때는 바람에 막 휩쓸려 불고 요리 불면 요리 넘어져 불 것. 채널A가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안전 매뉴얼입니다. 어디에도 악천후 대비 행동 요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악천후 시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감시원이 해야 될 역할 순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보면 핵심 안전수칙 빠져있는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감시원들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니요, 2인 1조로는 못 오죠. 거기에 감시원들이 그 지역에 하나씩 있지. 사실상 지역에 한 명뿐인 감시원에게 자의적으로 안전관리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는 결국 위급사항 판단은 그 사람 떠넘긴다는 것밖에 안 돼요. 최근 극한 기상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한국농어촌공사는 오 씨의 사망사고 후 수문감시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했고 안전 매뉴얼도 송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KTX 일부 구간 운행이 오늘 오후 긴급 중단됐습니다. 수해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었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선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KTX를 타고 서울에서 창원까지 가려던 한 승객은 창원이 아닌 동대구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동대구부터 창원까지 일반 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 구간의 운행이 중지된다는 안내를 미리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다 출발하고 한 40분, 1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 다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오후 1시 37분 출발 열차의 운행 중지 알림 문자를 2시 18분에야 받은 겁니다. 대전 가까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연락도 못 받고 보이는들한테 문자가 다 먼저 와버리니까 저희는 또 황당하고. 열차가 끊기면서 승객들은 고속버스를 갈아타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소동은 한국철도공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KTX 노선 가운데 일반 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동대구에서 부산,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 등 4개 구간 운행을 중단하며 벌어졌습니다. 산사태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대응한 건데 운행 중지 결정을 오후 1시 급박하게 내려 미리 승객에게 알리지 못한 겁니다. 철도공사 측은 고객 불편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기록적인 장마에 밥상 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시금치, 애호박 같은 채소 가격이 거의 절반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넓은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린 폭우로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지가 3만 1,064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7배 규모입니다. 지난달 폭염으로 오르던 농산물 가격은 폭우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시금치 도매 가격은 4kg에 5만 4,840원으로 폭우가 집중된 일주일 사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애호박도 50% 가까이, 상추와 풋고추도 30% 안팎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쌈 많이 싸 먹으니까 상추나 깻잎 같은 거 많이 찾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고 하니까 이제 식재료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이제 오르게 되는 것,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기록적인 폭우로 치솟은 채소 가격이 밥상 물가를 더 끌어올릴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원재료인 농산물 도매 가격 상승은 외식 물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채만 오른 게 아니고
전적으로 다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 한 45%에서 어떤 거는 그냥 50%까지. 근데 두 식구니까 조금씩 하는 거죠. 문제는 폭우가 이어지면 농산물 작황이 악화돼 출하량이 줄고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농식품부는 내일 농축산물 수급 상황회의를 열어 수해에 따른 물가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지원금을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는 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을 겨냥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정부는 재난 관련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우선 수해 지원을 하고 카르텔 보조금도 환수하는 대로 추가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민족영웅을 발굴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아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거나 이산가족 교류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임원가족의 통신비에 쓰는 등 시민단체가 부정사용한 보조금 314억 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피해를 100% 보존하라며 이런 데 돈을 쓰려고 그동안 긴축 재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경북과 충북 지역을 금명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산사태 피해를 겪은 경북 예천에 이어 오늘은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은 한미 간의 핵 관련 협의를 시작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북핵 위협이 실제 발생했을 때 가동될 한미 정상 간의 한라인도 논의됐는데요. 미국은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42년 만에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부산에 입항시켰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첫 번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첫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자산 운용과 관련해 정상 간 한라인을 사실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핵 자산과 관련해 발언권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핵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작전 계획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을 구축한 겁니다.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미 측 대표로 참석한 커트 캠벨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기자회견 도중 미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 사실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As we speak,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s making port in Busan today. It's the first visit of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n decades. 선체 길이가 170m에 달하는 켄터키함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온 건 1981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례적으로 미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NCG 첫 회의에 맞춰 입항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의장을 찾아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통일부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데요. 남북관계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중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의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일부는 국회에 처벌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불법인데도 현 정권 들어 대북전단 살포가 늘어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9년 250만 장, 2020년 150만 장에 이르던 대북전단 살포는 2021년 살포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50만 장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 112만 장으로 다시 늘었고 마스크, 타이레놀 등 의약품도 보냈습니다. 남북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접경 지역 긴장을 우려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어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논란 끝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결의가 아니라 뜻을 모은 총의 수준인데다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에 한해서만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데 기준은 뭔지 누가 판단하는지 애매합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띄운 지 25일 만에 답한 겁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혁신안에 없던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을 달고 정당함의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제시했습니다.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다음 눈높이라면은 보여줄 거야. 자기 행동을 보여줄 거라. 결의문을 내거나 서약도 받지 않았고 당론 추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마저도 지난주 김은경 위원장과 일부 혁신위원들이 물밑에서 사퇴 의사까지 전하며 압박하면서 지도부가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정의당도 선택적 방탄이라고 지적하며 뼈를 깎겠다던 혁신위가 손톱도 못 깎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또 나왔어요. 뭐가 더 커졌을까요? 네, 바로 벌떼입니다. 홍 시장 어제 기자들에게 이 집중호우에 이 골프 친 것에 대해서 지적하자 벌떼같이 덤벼들어 트집 잡는다고 했죠. 홍 시장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엔 친정이 덤벼들었습니다. 뭘 트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도 그렇지만 해명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수해로 예민해진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인데요. 국민의힘 진상조사 후 후속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조사가 파악된 이후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또 얘기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후속 조치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윤리 강령을 보면요,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경우 유흥, 골프 등을 하지 못하게 명시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는 2006년 수해 중에 골프를 친 홍문종 의원을 제명한 적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여전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죠? 네, 홍 시장이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를 한다며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오늘도 문제 없다는데요. 대구 공무원 노조는 이 공무원들에겐 비상근무 지시를 하고 본인은 힐링 골프를 치러 갔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인데요. 안 한다더니 뭘까요? 네,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정쟁은 안 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로 했죠.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 것이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남 탓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안 할 것 같이 하면서도 안 하진 않았습니다.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컨트롤 타워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후 약방문 현장 방문으로는 면피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챙겼으면 수해는 줄었을 것입니다. 막무가내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림을 벌목한 것도 이례적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개념이 지금의 참사를 키웠습니다. 야당이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면서 재난안전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의 공백을 두고도 내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일방적인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보면 기강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야당은 오늘 재난수습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로 재난수습에 힘을 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이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생사가 불명확해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아이가 814명에 달합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각지대 실태,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건 1,02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249명의 아동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222명은 병사 등으로 숨졌고 7명의 아동은 살해, 암매장 등 범죄와 연관돼 부모 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살해된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아동의 생존이 확인 안 된 건 814명. 이 중엔 유기나 보호자 연락 두절, 조사 거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 등이 포함돼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죄가 70년 만에 폐지돼 앞으로는 영아 살해 등에 대해 최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관련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뒷북 대응 논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처음에는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하며 사고로 위장하려 했는데 아내를 물에 빠뜨린 뒤 헤엄쳐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익사시킨 게 들통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를 물에 빠뜨리고 돌까지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돌까지 던지셔야 하셨나요? 인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밑. 지난 15일 새벽 2시 40분쯤 남편은 아내와 이곳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바다로 아내를 밀쳐 빠뜨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려는 아내에게 돌까지 던져 못 나오게 했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곳입니다. 해안가에 무수히 널려있는 이 자갈과 돌덩이들이 흉악범으로 돌변한 남편에게 흉기가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물에 빠졌다고 119에 직접 신고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자기가 차에 갔다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제 물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 머리에 멍과 혈흔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변 CCTV에는 남편이 주변에 있던 돌을 바다에 빠진 아내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국내 전기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출고가 5천만 원대 중국산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모델 Y를 국내에 첫 출시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 출고가 5,700만 원보다 딱 10,000원 낮춰 출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매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저는 8시에 오픈이 돼서 16분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가까이를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죠. 중국산 테슬라 모델 Y는 외관상 미국산과 큰 차이가 없고 기존에 쓰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대체해 출고가를 2천만 원 넘게 낮춘 겁니다. 출고가가 7,800만 원이 넘는 기존 테슬라 모델 Y는 정부 보조금 50%를 받아 서울에서 7,500만 원대에 중국산 모델 Y는 5천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습니다. 출고가가 5,410만 원인 현대차 아이오닉 5 모델과 중국산 테슬라의 실구매가 차이가 확 줄어든 겁니다. 지역 보조금에 따라 중국산 테슬라의 실구매가는 4천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테슬라는 기존 차량 배터리보다 효율이 떨어져 주행 가능 거리가 짧습니다. 디자인 변동이 없는 특화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저렴하다. 또 메이드 인 차이나나 이런 단점을 극복해서라도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반응은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테슬라가 국산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의 주가가 오늘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11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신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전날보다 11.9% 급등한 11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만 원 넘는 주식을 황제주라고 부르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2007년 동일철강 이후 16년 만에 황제주에 오른 겁니다. 연초 11만 원이었던 에코프로 주가는 7개월 만에 916% 넘게 올랐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돈을 벌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쏠리며 투자가 유행처럼 번진 겁니다. 온라인에선 많게는 수십억 원 벌었다는 인증글까지 올라옵니다. 올해 초에 에코프로 들어갔다가 4월쯤에 수익률 2배가 났었는데 그때 다
하루 쏘는데 오늘도 굉장히 늦게 나와가지고 많이 속상합니다. 개인들은 연초부터 오늘까지 1조 6,904억 원가량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조 6,6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실제 번 돈에 비해 실제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은 다른 2차 전지 업체보다 몇 배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개월 뒤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그만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주가가 너무 올라 증권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올해 미국 음원 시장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재생된 언어는 한국어였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K-팝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손쉽게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K-팝 랜덤 댄스 현장입니다. 수도 워싱턴 한복판은 물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흥겨운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시애틀의 광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상반기 음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7% 이상 늘었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음반이 수출된 나라 중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최근 미국에선 흥미로운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팬덤처럼 미국 K-팝 팬들도 실물 음반 구매 성향이 높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한국어 노래가 세 번째로 많이 스트리밍됐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차지하는 한국어의 현실을 뛰어넘는 위상입니다. 미국에서 K-팝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갑니다. 사흘 전 공개된 방탄소년단 전국의 뉴욕 공연엔 북미 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공연 전날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각지에서 온 팬들은 밤샘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It is 10:08 and I've been bitten by all of the mosquitoes. We were out here because we love him. 몇 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유행을 선도해온 K-팝이 이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산불이 기승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화재 진압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몸살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을 이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엄청난 불길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산림을 집어삼킵니다. 인접한 도로까지 번진 불길 옆으로 소방차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빗 지역 등 3곳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에는 인근 2곳까지 산불이 붙어 5곳 모두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 코오바라스에서는 산불이 민가를 덮쳤습니다. 강풍으로 삽시간에 번지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은 보금자리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House, but it's impossible. The fire is too heavy. The wind is very heavy, very strong. So there's nothing that way. 해변 도시 로우트라키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방학을 맞아 캠핑을 즐기던 초등학생 1,2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리스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땅이 마르고 날씨가 건조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Βρισκόμαστε κυρίες και κύριοι στην καρδιά της αντιπυρικής περίοδου. Οι συνθήκες που επικρατούν αναμένεται να επικρατήσουν θα είναι ιδιαιτέρως δύσκολες.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사막 온도는 1913년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했고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국가도 이번 주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세계 기상기구는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그쳤는데요. 비가 그친 뒤 곧바로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다만 새벽까지는 남부와 제주에서 강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호남 동부와 제주는 오늘 밤까지,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총량은 영남 지역에 180mm 이상이 더 쏟아지겠고요. 호남에는 최대 120, 충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전주는 23도가 되겠고 한낮에 서울은 33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간 내린 비로 습도도 워낙 높아져 있어서 체감 온도가 꽤 높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침수 지역들 특별 재난 지역 곧 선포합니다. 꼭 필요한 조치죠. 삶의 터전 잃고 망연자실한 주민들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 재난이 안 일어나게 미리 막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미리미리 침수 시 지하차도 진입 막는 시설 만들고 집에 차수판 설치하고 지천 정비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정비했다면요. 예산 부족하다면서 예방은 미적거리다. 꼭 재난당하고 뒤늦게 아픔 겪으면서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예방 선진국은 언제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